안녕하세요. 명치한 최 원장입니다. C5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는 기분으로 C5 정보를 업로드하던 중인데요. 이만하면 할 말을 웬만큼 다 한 게 아닌가 싶은데도 할 이야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C5 셀프 치료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많이들 시도하시는 것이 있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바로 바이오필름 분해제입니다. 바이오필름 분해제는 소장세균뿐만 아니라 캔디다증이나 이스트 감염, 소장 내의 진균 과증식증 등의 소화기 감염증의 치료에도 자주 쓰이는 소화효소제입니다. 오늘은 바이오필름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런 소화기 감염 질환에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와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복용할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4, 칸디다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의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바이오필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이 만드는 얇은 보호막인데요. 생체 점막이든 의료기구이든 간에 미생물이 어떤 표면에 처음 들러붙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골조막을 만들어서 그 보호 코팅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면 표면에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항생제나 소독제를 견디는 내성이 1000배쯤 강해지고요. 아주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필름은 자주 재발하는 감염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제가 바이오필름 분해제 얘기를 꺼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바이오필름 분해제도 같이 먹으란 말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 다음 4가지에 해당된다면 바이오필름 분해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기의 감염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항생제나 항진균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약을 써도 감염이 안 낫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소장에 증식한 세균이 바이오필름 막 안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처음 복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었는데 재발 후에 다시 복용할 때는 효과가 없는 경우,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바이오필름 막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례인 거죠. 세 번째는 C5의 칸디다증 혹은 질이스트 감염, C4 혹은 기생충이나 그 외에 다른 감염증들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바이오필름 속으로 미생물이 증식할 때는 세균과 진균을 가리지 않으니까 동시에 번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C5뿐 아니라 부비동염, 중이염, 헬리코박터 감염 등 다른 종류의 만성 감염으로 또 고생하는 경우입니다. 병원 내 감염증의 경우 예를 들어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요로감염, 복수천자를 하다가 발생한 복막염, 인공호흡기와 연관된 폐렴 등의 경우는 대부분 세균 바이오필름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5 환자분들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지만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4가지 요인 중에 평균 3가지 이상 안 걸리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평균적인 수치가 맞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모든 감염의 최대 80% 정도가 바이오필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증상에 많이 해당될수록 치료 프로토콜에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었을 때의 장점과 위험성을 생각해 보려면 바이오필름 분해제 성분을 알아봐야겠죠. 바이오필름은 세포의 물질인 EPS를 분비해서 만들어진 복잡한 3차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PS는 바이오필름의 골조 역할을 하면서 다른 미생물과 안정적으로 묶어주며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주로 다당류, 단백질, 핵산, 지질, 미네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필름을 그냥 단순한 필름막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자체로 생체 물질입니다. 각각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생물 군집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다당류, 폴리사카로이드는 바이오필름의 기본 골격인데 세균과 세균, 세균과 표면 간의 결합을 돕습니다. 이런 다당류는 인간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항생제나 소독제, 면역 반응으로부터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요. 다당류의 점성은 항균 물질이 다당류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수분을 흡수해서 습기를 미생물에게 최적화된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다당류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조절해서 바이오필름 내부의 세포들이 서로 간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시킨다고 하네요. 바이오필름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미생물이 특정 표면에 들러붙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막은 인테리어도 가능합니다. EPS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도 일부 들어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구성해서 모양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거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바이오필름의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요. 바이오필름이 인간 환경 안에서 영양소나 금속 이온을 흡수, 포획하는 데도 단백질 구조를 이용합니다. 또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해서 바이오필름을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를 할 것인지도 조정합니다. 이것을 큐어럼 센싱, 정족수 감지의 한 과정인데요. 세균의 밀도가 높지 않을 때는 그냥 세균입니다. 그런데 밀도가 높아져서 어느 정족수 이상의 세균이 모이면은 세균의 군집은 마치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된 의견을 따르는 것 같은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큐어럼 센싱의 과정에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바이오 필름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핵산입니다. 핵산은 DNA, RNA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외부 DNA, 즉 eDNA는 초기에 바이오 필름 형성에서 중요하다는데 세포와 EPS 간의 결합을 강화해서 바이오 필름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이오 필름 내에서 eDNA는 세포들 간의 유전자 교환을 촉진해서 항생제 내성과 같은 새로운 특성을 빠르게 공유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모 세포가 딸 세포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유전자 변성이 옆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DNA도 바이오 필름 내에 세포 간 신호 전달을 조절하며 세포의 행동을 서로 동기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바이오 필름을 구성하는 네 번째 요소는 지질입니다. 지질은 바이오 필름 표면에 소수성 보호막을 형성해서 물, 항생제 또는 독성 물질의 침투를 제한합니다. 안정적인 기름막 성분은 바이오 필름의 내부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일부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면서 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부 지질은 바이오 필름 내의 세균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는 다섯 번째 요인은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금속 이온은 다당류와 단백질 간의 결합을 강화해서 바이오 필름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과 같은 금속 이온은 바이오 필름 내의 세포의 효소 반응을 촉진해서 병원균을 생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미네랄 이온은 바이오 필름이 산성, 염분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바이오 필름에서는 미네랄이 전자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해서 대사를 돕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필름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는 5가지 성분을 알아봤습니다. 바이오 필름 분해제에는 이런 세포의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고 장벽 세포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소화 효소 종류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바이오 필름 내부의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성분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바이오 필름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티다제, 다당류의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제, 세균 세포 벽을 분해하는 리소자임, DNA를 분해하는 디네이즈 등의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효소 이외의 성분으로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퀘르세틴, 항미생물 효과를 일으키는 커큐민, 항균과 바이오 필름의 억제 효과가 있는 알리신, 항균 작용으로 유명한 천연 항생제 베르베린과 녹차 추출물 EGCG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고요. 그 외의 성분에서도 바이오 필름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항균 작용을 하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복용할 때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희환 원장이 제안했었던 셀프 치료 프로토콜 중 어떤 타이밍에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이오 필름 분해제는 천연 항생제가 바이오 필름을 뚫고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5주차 천연 항생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항생제 치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생강, 마그네슘, 알로에, 위산과 소화효소까지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겠죠? 이후에 천연 항생제인 베르베린, 알리신, 오레간 오일 중 맞는 것을 단독 혹은 같이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셀프 치료를 시도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같이 투여해서 천연 항생제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컴플레인이 환청으로 들려옵니다. 아니 원장님,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처음부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포나 칸디다증에 바이오 필름 억제제를 복용하는 프로토콜을 보면 처음부터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바로 먹기도 합니다. 바이오 필름 분해제 또한 소화효소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용 시간입니다. 항생제와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같이 동시에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바이오 필름 분해 작용이 일어난 후에 항생제가 작용을 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반드시 공복 또는 식사 사이, 식간에 항생제보다는 먼저 복용해야 합니다. 바이오 필름 분해제 복용 후에 30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식사를 하고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자, 바이오 필름 분해제를 복용하는 경우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이오 필름 분해제와 함께 철분,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영양제 복용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앞서서 철분, 칼슘, 마그네슘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미네랄은 바이오 필름의 골조를 형성하는 재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오 필름 분해제와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그런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뒤로는 전쟁 물자를 막 후원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희환 원장의 셀프 치료 프로토콜에서 변비가 심하면 위장운동 촉진제 중에 하나로 마그네슘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추천하고 여기서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생각이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똑 떨어지게 정해진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같은 사람에게서도 컨디션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 다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도움을 드리겠는데, 인터넷상으로 조언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자기 몸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바이오필름 막을 더 강하게 형성하는 원료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변비가 심한 장에 완화제로 작용해서 장 운동을 촉진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닐지는 스스로 겪어가면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 사항입니다. 기능의학을 하시는 다른 분들은 이 포인트에서 EDTA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EDTA는 중금속 킬레이트제인데요. 중금속이나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킬레이트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복용하여 바이오필름의 골조를 망가뜨린 후에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이 재사용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EDTA는 바이오필름의 구조를 안정화하는 금속 이온을 킬레이트화해서 바이오필름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EDTA는 세균대사에 필요한 철 또는 아연과 같은 금속 이온을 제거해서 세균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병원성 세균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SIBO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점점 약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약이 추가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EDTA는 전문가의 지도 없이 막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약입니다. EDTA는 병원성 세균에 필요한 금속 이온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도 다 킬레이트화하여 체외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이 다 결핍돼서 근육 경련, 피로, 면역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DTA를 복용하고 난 후에 다시 미네랄을 보충하려고 하니 참 정신이 사납죠. 게다가 고용량 사용 시에는 메스꺼움,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SIBO를 치료하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EDTA가 오히려 그런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애교입니다. 킬레이트화된 금속 이온과 EDTA의 결합 물질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신장 손상의 위험이 생깁니다. 제가 간이나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간은 그래도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신장은 심하게 망가지면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 손상 위험이 증가하는 사태는 절대로 피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EDTA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이오필름 분해제에 EDTA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바이오필름 분해제는 미네랄과 EDTA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EDTA로 킬레이션하고 부족한 미네랄은 또 보충을 한다는 전략일까요? 저는 이런 애매한 제품보다는 차라리 명확하게 효소만 주성분으로 들어있는 제품을 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이오필름 분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칸디다증 해결책 영상을 찍으면서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와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복용하지 않고 칸디다증을 낫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명쾌한 체원장 스타일이 바뀐 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니까요. 오늘은 바이오필름의 분해제와 SIBO 치료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균의 바이오필름을 망가뜨리는 전략에 대해서 열심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익균은 바이오필름이 없나요?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으면 유익균의 바이오필름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없네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명쾌한 체원장 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영상에서는 유익균에게 작용하는 바이오필름 분해제의 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난절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